사우루스라고 불러요. 네.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불러주면 저야 좋죠.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고생물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고학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심지어는 그렇게 인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고고학자 박지정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고고학이랑 고생물학은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화석이라든지 이런 공룡, 삼엽충, 매머드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 살았던 동물들을 연구하는 그 분야를 고생물학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을 고생물학자라고 하고요. 그럼 고고학은 뭘까? 옛날에 사람들이 쓰다 버린 그릇, 옛날 사람들이 쓴 책, 뭐 유물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를 고고학이라고 부르고,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을 고고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나는 나중에 커서 공룡을 연구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실수로 고고학을 가버리는 바람에 공룡의 공짜도 구경을 못하고 졸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커서 공룡을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은 고생물학이라는 그 분야로 가셔야 합니다. 대학에 고생물학과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지질학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작은 분야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된다? 지질학과를 가면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공룡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공룡 연구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비전에 나가서 가끔 이제 공룡에 대한 새로운 뭐 가설,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되게 좀 공룡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좀 다양한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공룡이 등장하는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 때 그 공룡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제 EBS 만화 중에 이제 고고다이노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공룡 그 감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SBS의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재밌죠? 정글의 법칙의 자문도 제가 가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글의 법칙 그 제작에 도움을 주냐 하는데, 제가 사실은 공룡을 연구하기 전에는 도마뱀 화석을 연구를 했었어요. 자, 정글의 법칙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정글이죠. 그죠? 정글에 뭐가 많아요? 도마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도마뱀이 나타났을 때 이게 어느 종류의 도마뱀인지 아닌지를 분류해주고 하는 일을 가끔 합니다. 그리고 공룡 하면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 하면은 맞아요. 안킬로사우루스 쪽 동물인데 공룡을 연구한다 하면은 모든 공룡을 다 연구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마다 연구하는 화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를 연구를 하진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연구하냐면은 바로 이런 공룡을 연구를 합니다. 갑옷 공룡이에요. 갑옷 공룡. 딱 보시다시피 온몸이 이렇게 크고 작은 돌기둥로 덮여 있는 모습이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갑옷 공룡이라고 하는데, 공룡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안킬로사우루스라든지 사이카니아, 피나코사우루스 이런 종류의 공룡을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했던 거 이제 그 중에서도 타라루루스라고 하는 종류를 또 연구를 했었고요. 타르키아라고 하는 종류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옷공룡 연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육식공룡 연구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갑옷공룡은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발견된 화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 세계에서 갑옷공룡 연구하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래서 갑옷공룡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언급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책들도 냈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공룡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에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죠? 지금까지 화석으로 보고가 된 공룡의 종류가 약 한 700종류에서 많게 잡으면 한 1000종류 정도가 돼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또 어디 가서 강연을 하는데 약 한 700종류 정도 돼요라고 하면은 많지 않나요? 하는데 전혀 많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800종류가 넘는데 포켓몬스터보다 적지 않느냐 하는데 뭐 그렇게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꽤 많이 발견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 공룡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공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일단 크다예요. 크다. 공룡하면은 덩치가 엄청 큰 걸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공룡 중에는 큰 친구들이 있어요. 육지에서 살았던 동물들 중에 가장 큰 종류들이 다 이제 이 공룡 안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요 공룡 같은 경우는 혹시 이름을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아르젠티노사우루스요? 아니에요. 네. 조금 마민키사우루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랑 가까워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친척 동생 같은 애예요. 얘를 기라파티탄이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아는데 틀렸네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기라파티탄이라는 공룡인데 키가 한 15m 정도 되고요. 굉장히 크죠. 지금 이 화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독일의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에 전시가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진품 화석이고 나중에 코로나 좀 약간 좀 잠잠해지거나 했을 때 그때 한번 가족 여행으로 독일에 가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커요.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가장 큰 공룡으로 지금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공룡 바로 밑에 조그만 종이 종아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기네스에서 준 증이에요. 얘가 가장 큰 공룡이라고. 근데 사실 얘보다 더 큰 공룡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아르젠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한 45m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약 한 90톤 정도 나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아프리카 코끼리 한 9마리 이상을 쌓아 올린 거랑 비슷한 몸무게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견됐을까요? 아르젠티노사우루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어요. 이름 참 대충 지었죠, 그죠? 예. 대구에서 공룡 발견돼서 대구사우루스라고 이름 붙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재밌는 게 분명히 이 공룡이 기라파티탄보다 더 커요. 더 크다고 추정되는 공룡인데 그럼 왜 얘한테는 기네스 증을 안 줬을까요? 얘는 뼈가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나? 예, 맞아요. 예. 똑똑하네요. 자, 아까 기라파티탄 같은 경우는 몸의 대부분의 화석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아르젠티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척추뼈 몇 개랑 다리뼈랑 꼬리뼈 일부분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보시면은 나머지가 이게 다 사실은 만든 거예요. 예, 가짜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가짜라 해버리면은 이거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가가지고 저 가짜예요 이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복제품이라고 좀 고급진 용어를 쓰면은 좀 더 있어 보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다 아르헨티나에서 일하시는 많은 공룡 학자분들이 아르젠티노사우루스의 나머지 부위들을 좀 찾고 있어요. 자, 아까 보여줬던 공룡들은 다 초식 공룡들이었는데 육식 공룡 중에서도 큰 종류들이 있어요. 육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종류는 기가노토사우루스 여기 이게 답이에요, 답.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사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육식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였어요. 티라노사우루스였는데 요즘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유치원생들이 돌을 던집니다. 스피노사우루스 가장 커요. 스피노사우루스가 몸 길이가 한 15m 정도 되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그럼 어느 정도? 티라노사우루스는 한 12m 정도 돼요. 근데 사실 공룡이 큰데 3m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재밌는 게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둥이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몸 자체가 좀 많이 악어처럼 생겼기 때문에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밌게 티라노사우루스는 또 다리는 좀 긴 편인데 스피노사우루스는 뒷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보시면은 뒷다리가 되게 짧아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그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를 제일 많이 받아요, 질문을. 근데 여기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길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물론 몸 길이는 좀 더 짧긴 하지만 공룡 중에서는 무는 힘이 가장 셉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보통 육식 공룡 같은 경우는 먹이를 먹을 때 살점만 뜯어서 먹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뼈채로 씹어 먹는 엄청 강한 공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있게 스피노사우루스는 사실 큰 물고기 전문 사냥꾼이었고요. 뒷다리가 짧잖아요, 그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발이라도 걸으면은 넘어질 수가 있고 또 등 위에 튀어나와 있는 저 구조를 돛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다 척추뼈예요. 얘가 가다가 저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네, 싸우러 가야지 하고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굴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 등뼈가 다 부러지겠죠. 예. 그래서 아마 살아있을 때는 좀 조심성이 많은 그런 공룡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영화에서 막 나무 밀치고 포효하고 이런 모습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모습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제 공룡 하면은 크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공룡들이 다 크냐? 그렇지 않아요. 작은 공룡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룡인데 시조새처럼 생겼죠. 시조새의 얘도 한 사촌 동생쯤 되는 동물인데 보시면은 머리뼈가 지금 여기 있고요. 목뼈, 등뼈, 골반뼈, 꼬리가 이렇게 있고 뒷다리가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시커먼 것도 보이는데 이게 다 깃털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죠? 안키오르니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봤을 법한 비둘기만 해요. 그래서 귀엽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거 조그만한 공룡을 한 번쯤 키우고 싶은 게 소망 중 하나인데, 근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육식 공룡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폼에 안고 자다가 아침 일어났는데 손가락 몇 마디가 없어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재밌게도 공룡 중에는 이렇게 안키오르니스처럼 작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공룡 종류 중에 절반 정도는 사람보다 작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한테 유명한 공룡들은 다 사람보다 큰 종류들이죠. 자, 또 보면은 공룡들이 공룡하면 또 떠오르는 게 또 되게 특이한 생김새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고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친구도 되게 특이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공룡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친구들을 꼽아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 공룡 같은 경우는 마시아카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여기 보면은 머리뼈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굉장히 큰 공룡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머리뼈가 여러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 작은 공룡이에요. 아마 살아있을 때는 약간 진돗개만 하거나 하는 그런 공룡인데 재밌게도 보시면은 이 공룡의 앞니를 보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는 좀 정상적인데 이빨이 휘어져 가지고 앞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친구가 이 특이한 앞니 가지고 무엇을 했을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몰라요. 사실 아직도 몰라요. 어떤 학자는 물고기를 먹었을 거라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굴 속에 사는 조그만 포유류를 잡아먹을 때 저 이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살아있을 때 모습은 이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마시아카사우루스에 또 가까운 친척 공룡이 있어요. 이 공룡인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공룡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영화 쥬라기 월드의 이 공룡이 나오면서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카르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예, 덩치는 여러분들이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아시아 코끼리만 하고요. 예, 꽤 크죠. 근데 왜 이름이 타우루스일까? 보통 티라노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사우루스여야 되는데 왜 얘는 카르노타우루스일까? 공룡 그 이름마다 원래 다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티라노사우루스는 폭군도마뱀이란 뜻이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뭐 팔도마뱀 이란 뜻인데 카르노타우루스는 이름 뜻이 육식을 하는 소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 그죠. 머리에 뿔이 솟아 있어요. 그래서 생김새가 마치 소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라틴어로 타우루스라는 이름을 뒤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르노타우루스를 보시면 아까 덩치는 코끼리만 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덩치는 코끼리만 하고 머리는 이따만 하고 꼬리도 엄청 길고 한데 앞발이 엄청 짧죠. 아주 이상할 정도로 작아요. 심지어는 몸 크기 대비 앞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도 보면은 막 비웃을 그런 팔이에요. 이 팔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그 파리의 그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카르노타우루스의 골격인데 앞발 보이시나요? 네. 어깨뼈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앞발이 굉장히 작아요. 앞발을 좀 자세히 봐볼게요. 앞다리를. 자, 보통 척추동물은요 앞다리가 여러분의 팔이죠, 팔.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죠? 2개예요? 여기 여러분 만지면서 한번 저기 따라해 보세요. 여기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윗팔뼈. 윗팔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아랫팔뼈. 아랫팔뼈는 2개예요. 왜 위에는 하나고 밑에는 2개일까? 이 2개가 있어야 이게 팔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였으면 여러분 이거 못 돌았겠죠, 그죠? 운전도 못 하고. 여기 2개고 그다음에 손바닥뼈가 있고 손가락뼈가 있죠. 자, 이건 공룡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룡도 마찬가지의 그런 앞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카르노타우루스는 특이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게 어깨뼈고요. 요게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윗팔뼈예요, 여기. 자, 윗팔뼈 밑에 뭐가 있다 했죠? 아랫팔뼈 2개가 있다 했죠. 아랫팔뼈 2개가 보이세요? 요거예요, 요거. 윗팔이 이만큼, 이게 윗팔이고요. 이게 아랫팔뼈고요. 손바닥뼈는 조금 있어요. 끝에 달린 게 손가락뼈예요. 되게 특이한 앞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앞발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가지고 박수도 못 치고요. 옆구리도 긁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 이게 그 의사소통할 때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로 의사소통을 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보는 건데, 아직은 몰라요. 이 팔이 왜 진화됐는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특이한 공룡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목 긴 공룡 좋아하죠? 목이 긴 공룡을 목 긴 공룡이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약간 용광류라고 부르는데 목 긴 공룡들을 보면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심지어는 같은 지역에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목 긴 공룡들이 같이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얘네들이 목 길이가 조금씩 다 달라요. 목 길이가 다 다르고요. 목을 들 수 있는 각도도 달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목 길이가 다르면 뭐가 좋을까? 얘네들이 목을 이용해서 뭘 할까요? 나뭇잎을 뜯어 먹을 때 목을 뻗어서 이렇게 나뭇잎을 뜯어 먹죠. 목 길이가 다르면 어때요? 나무가 하나 있으면은 목이 엄청 길고 많이 들 수 있는 얘는 꼭대기에 있는 거 먹고 좀 더 짧은 얘는 중간 부위에 나뭇잎을 먹고 그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환경에 살면서 한 식물들이 있을 때 사이좋게 잘 나눠서 먹이를 먹게끔 이렇게 진화를 한 얘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목긴 공룡 하면은 브라키오사우루스. 예, 정말 기형적으로 목이 길어진 애들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견된 마멘키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몸 길이 대비 목 길이가 제일 긴 공룡이에요. 몸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목이 길면은 이게 목을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목을 움직이려면은 목 근육이 커야겠죠. 근데 목 근육이 붙는 부위가 있어요. 목 갈비뼈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큰 목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큰 근육이 있어야겠죠. 큰 근육이 붙으려면은 큰 목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목뼈 중에 가장 큰 게 한 4m 정도 돼요. 엄청 크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발견된 척추 동물의 뼈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첫 번째는 뭘까? 대왕고래 아래턱뼈예요. 그게 5m 됩니다. 1m 차이로 졌어요, 공룡이. 아무튼 그 정도로 목뼈 하나가 4m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키가 몇이에요? 2m도 안 되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목 긴 공룡이라고 해서 다 목이 기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목 긴 공룡 중에 목이 짧은 애도 있어요. 지금 이 친구인데요. 딱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목 긴 공룡이야, 그죠? 그 골판이 빠진 스테고사우루스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예 목 긴 공룡이에요. 브라키오사우루스라든지 디플로도쿠스 아파토사우루스의 가까운 친척인데 목이 짧아졌어요. 신기하죠? 살아있을 때 모습은 이랬을 거예요. 브라키트라켈로판이라고 하는 공룡인데 얘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초식 공룡들이 이제 목 긴 공룡들이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뜯어 먹을 때 그죠, 맞아. 얘는 다른 애들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키가 작은 식물들을 먹다 보니까 목이 짧아진 거예요. 재밌죠? 완전 반대예요. 목 짧은 목 긴 공룡이에요. 설명하기도 좀 되게 그림 없이 설명하기 좀 어려울 정도예요. 자, 목 긴 공룡에는 또 같이 살았던 공룡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스테고사우루스 아시죠? 그 후기 쥐라기 때 발견되는 공룡 중에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목 긴 공룡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견되는 게 이 스테고사우루스류예요. 보통 스테고사우루스들은 목이 보통 짧아요. 키가 작은 식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환경에는 유럽의 어느 지역에는 그 중간 크기의 나무를 먹는 초식 공룡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나왔냐면은 스테고사우루스의 친척인데 목이 좀 길어진 얘가 나타났어요. 얘는 미라가이아라고 부르는데 특이하죠. 목 짧은 골판 공룡 중에 목 긴 놈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생긴 공룡도 있어요. 얘는 익룡 아니야라고 하는데 또 익룡이랑 완전히 다른 동물이에요. 얘는 약간 박쥐처럼 생겼죠. 박쥐와 비슷한 앞다리 구조를 갖고 있는 얘는 또 공룡이에요. 근데 그 크기도 되게 작아요. 그 아까 보여줬던 안키오르니스라고 하는 비둘기만한 그 공룡이랑 크기가 비슷하고요. 이런 공룡도 있습니다. 할스치카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인데 조그만 그 오리만해요. 오리만한 공룡인데 이쁘게 생겼죠. 약간 백조처럼 생겼죠. 얘는 재밌는 게 저 짧고 강한 앞다리로 펭귄처럼 헤엄을 쳤던 애예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벨로키랍토르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듯이 공룡은 정말 특이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공룡 아까 화석으로 보호된 종류가 700에서 1000가지 종류가 된다는데 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생겼어요. 또 이제 보통 공룡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멸종했다죠, 멸종. 공룡하면은 이 요즘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물론 이제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긴 했어요. 백악기말 대멸종 사건이라 부르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대한 돌덩어리가 우주에서 날아와서 지금의 그 멕시코 쪽에 부딪혔어요. 크기가 에베레스트 산만 했고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고 날아가는 총알의 20배 속도로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 박았을 때의 모습 약간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저런 식으로 마치 무슨 커다란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였을 거고요. 무서운 게 이게 딱 부딪히면서 그 땅의 일부분을 뜯어가지고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암석 중 일부는 달로 갔고요. 달에 떨어졌어요. 일부는 올라갔다가 지구가 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잡아당기거든요. 그걸 중력이라 하는데 저런 것들을 다시 또 잡아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죠. 다시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공기층이랑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불에 타면서 와요. 불에 타면서 떨어져가지고 공룡들이 사는 곳으로 막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재밌진 않죠. 공룡 입장에서 슬픈 건데 그 지구가 또 가만히 있나요?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튀어 올라간 암석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운석이 충돌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구 곳곳에 숲들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식 공룡들이 풀을 못 먹어요. 그죠. 풀을 못 먹는 걸 떠나서 불에 타 죽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공룡들이 살 곳을 잃었고요. 또 정말 운이 나쁘게 이 돌덩어리가 떨어진 데가 얕은 바다였어요. 여러분 그 물이 고여 있는 데다가 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첨벙하면서 이렇게 막 물결이 치죠. 에베레스트 산만한 돌덩어리를 바다에 떨어뜨렸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파도가 일어나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헤일, 그죠? 헤일이라고 하죠. 쓰나미라는 표현도 쓰고요. 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엄청난 높이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과학자는 이게 이때 만들어졌던 그 파도 중에 가장 높은 거는 막 몇백 미터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숲이 타니까는 공룡들이 해변으로 다 도망쳤을 텐데 기다리고 있는 거는 커다란 파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그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이랑 유럽 쪽에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파도가 오면서 바닥에 있던 모래를 뜯어가지고 해변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꺼운 모래로 만들어진 지층이 나오는데 이걸 쓰나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근데 사실 커다란 파도, 산불 때문에 공룡이 많이 죽긴 했지만은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보이세요? 이건 뭔지? 희미하게? 안개? 먼지예요, 먼지. 네, 여러분들 이렇게 베개 한번 털면 먼지 쫙 하고 올라가잖아요. 네, 운석이 떨어지면서 지구에 있던 작은 그런 먼지 알갱이들이 다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올라가가지고 이 먼지가 그 지구를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없잖아요. 그죠? 햇빛을 못 받으니까는 식물들이 죽기 시작하겠죠. 식물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초식 동물들이 식물 못 먹어요. 그죠, 맞죠. 초식공룡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초식 동물들이 죽었으니까 육식 공룡들 초식 동물들 못 먹어요. 그죠. 처음에는 좋겠죠. 처음에는 완전 비패겠죠. 공룡들이 막 죽으니까 와 이게 웬 꼴이야 하다가 나중에 서로 잡아먹고 난리가 났겠죠. 자, 그래서 이때 트리케라톱스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큰 공룡들이 이때 다 멸종을 했고요. 이때 또 멸종했던 동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암모나이트라는 동물이에요. 예. 공룡 시대를 대표하는 해양 그 생물 중 하나인데 그러면 얘는 바다에 있는데 얘네는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오파비디아는 공룡 시대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얘예요. 자, 그 암모나이트는 왜 죽었을까? 암모나이트가 뭘 먹고 살았냐면요. 플랑크톤을 먹고 살았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았는데 얘네들이 식물과 똑같이 햇빛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햇빛이 몇십 년 동안 안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먹던 암모나이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암모나이트를 또 먹던 애들이 모사사우루스라든지 이런 해양 파충류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죽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구 생물의 60에서 70%가 이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익룡이랑 해양 파충류가 100% 사라졌고요.
공룡 책들 보면은 그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거북이는 살아남았는데 와 이거는 미스테리라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거북이도 꽤 많이 죽은 편이에요. 12%가 그때 죽었고요. 악어도 한 20%가 이때 절멸했어요. 곤충이 한 40%가 죽었고요. 포유류도 이때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75%가 이때 죽었고요. 초식성 공룡들이 다 죽었고, 용반류 공룡 여기 이제 목긴 공룡이랑 육식 공룡이 속해 있는 물인데, 얘네는 왜 100%가 아닐까? 1%가 살아남았죠, 그죠? 네, 맞아요. 짹짹이에요, 짹짹이. 참새예요, 참새.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이 바로 이 친구예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은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와, 오늘 아침 마당에서 본 게 공룡이라고? 와, 너무 신기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에이,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무슨 참새가 공룡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는 크고 멋있는데 참새는 멋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참새 혹은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을 공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룡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공룡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룡은 공룡이죠. 근데 그 공룡은요. 자, 과학자들은 어떤 동물을 공룡이라 할까?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큰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할까? 큰 파충류 중에 익룡도 있었는데, 그럼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파충류를 얘기하는 건가?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동물 중에도 그 옛날에 살았던 악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왜 얘네는 공룡이고 나머지 애들은 공룡이 아닐까?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공룡은 다 다르게 생겼지만은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해부학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얘네들의 골반을 보잖아요. 골반뼈를 보면은 옆에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뭐냐면은 허벅지뼈 윗부분이 90도로 꺾여서 여기 안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공룡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을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골반뼈를 살짝 비스듬하게 바라본 모습이고요. 허벅지뼈가 어딘지 알죠? 여기 허벅지뼈 윗부분이 90도로 꺾여서 이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공룡이 다리가 어디로 뻗어 있죠? 밑으로 뻗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다리가 벌어지거나 하는 거를 막아줘요. 또 재밌는 게 공룡은 또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어가지고 당시에 살았던 다른 파충류들보다 잘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하면은 보통 파충류 하면 다리가 어디로 뻗어 있죠? 물론 다리가 없는 일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러고 있어요. 다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걸으면서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밝혀낸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도마뱀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러닝머신에다 도마뱀들 풀어놓고는 얘네들이 뛰면서 과연 숨을 잘 쉴 수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도마뱀들이 대부분 다 숨을 안 쉬고 뛴다는 거를 밝혀냈고요. 그렇다 보니까 숨을 안 쉬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뛸 수 있을까요? 기절하겠죠, 그죠? 숨을 쉬면서 뛰어도 기절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으면은 몸을 쥐어짤 필요 없이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동물보다 더 잘 숨을 쉬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룡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공룡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골반 옆에 구멍이 있고 거기에 허벅지뼈가 쏙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것만 알면 사실 그 어떤 동물의 골격을 찾아도 얘가 공룡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은. 보통 이런 거 모르고 보통 박물관에 가가지고 옆에 메모드가 전시돼 있는데 이거 공룡이야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알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하겠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자, 이 동물의 그 골반뼈를 지금 옆에
뽑아봤어요. 얘는 그럼 공룡일까 아닐까요? 공룡이죠, 그죠? 여기 지금 허벅지뼈가 여기에 맞나요?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얘는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자, 얘는 공룡일까 아닐까요? 영화 쥬라기 월드 보면은 이 친구들이 막 날라와서 사람들 낚아채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영화 보고는 그 하늘 나는 공룡 나오던데 정말 멋있었어요 하는데 얘네는 골반을 보면은 공룡이 아니에요.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이거 공룡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허벅지뼈가 여기에 붙어요. 근데 구멍이 안 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 공룡이 아니라 익룡이에요. 익룡은 공룡으로 볼 수 있는 해부학적 특징이 없기 때문에 공룡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익룡은 공룡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좋아하는 공룡이 뭐예요 했는데 프테라노돈이요라고 하면은 저 좋아하는 고양이가 뭐예요? 전 개가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공룡일까 아닐까요? 그죠? 쉽죠? 얘는 공룡이에요. 트리케라톱스라는 친구인데 여기 구멍이 나 있죠. 허벅지뼈가 여기 들어가요. 자, 이 친구는 그럼 공룡일까 아닐까요? 공룡 아니에요. 똑똑한 친구들이 많네요. 보통 이런 거 영화 쥬라기 월드 보고는 거기 등장하는 악어 공룡 멋있던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악어도 아니고 공룡도 아니에요. 얘는 이제 모사사우루스류라고 해서 도마뱀의 한 종류예요. 도마뱀의 한 종류예요. 신기하죠? 생긴 거 약간 공룡스럽게 생겼는데 오늘날 멸종한 게 참 다행이에요. 얘네가 실제로 저기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포식자였는데 멸종한 게 참 다행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름 방학 때 그죠? 그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저런 게 막 튀어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해변가로 놀러 가겠습니까? 자, 공룡일까 아닐까요? 쉽죠. 아파토사우루스라는 얘인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공룡이에요. 공룡일까 아닐까요? 공룡 아니에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고 공룡이랑 비슷한데 얘는 그죠? 허벅지뼈가 여기 붙어요. 안 뚫려 있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원시 악어예요. 원시 악어인데 원시 악어 중에 악어 하면 쇼다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옛날에 살았던 악어 중에는 롱다리 악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지금은 다 쇼다리가 됐나요?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롱다리 악어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쇼다리 악어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룡이 아니라 악어다. 자, 공룡일까 아닐까요? 공룡 장난감 세트 사면 항상 딸려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도 공룡이지 않을까 했는데 골반뼈를 보면 옆에 구멍이 뻥 안 뚫려 있죠. 그래서 얘는 디메트로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사실 공룡보다는 사람이랑 더 가까워요. 진화적으로 사람이랑 더 가까워요. 공룡은요 파충류죠. 이빨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빨 보면은 이빨이 종류가 다양하죠. 앞니, 송곳니, 어금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로사우루스라든지 이런 동물의 이빨 한번 봐보세요. 앞니, 송곳니, 어금니가 보일까요? 악어 주둥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거 구분할 수 없을 거예요. 보통의 파충류들은 이빨이 거의 다 비슷하고요. 포유류 쪽은 이빨이 다 나눠져 있는데 재밌게도 이 디메트로돈이라는 친구는 앞니, 송곳니, 어금니가 대충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약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공룡일까요? 아니겠죠. 골반뼈가 여기 붙어요. 골반뼈래. 허벅지뼈가 여기 붙어요. 구멍이 안 뚫려 있죠. 가끔 되게 장난 많이 치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되게 많은데 공룡이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공룡은 아니에요. 자, 공룡일까 아닐까요? 쉽죠. 스테고사우루스란 친구고 허벅지뼈가 여기 쏙 들어가요. 자, 공룡일까 아닐까요? 자, 이 친구의 골반뼈를 뽑아봤어요. 여기에 허벅지뼈가 여기에 붙어요.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럼 얘는 뭘까요? 공룡이죠, 그죠?
공룡일까요? 아닐까요? 이 친구의 골반을 볼게요. 허벅지뼈가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공룡이죠. 공룡이에요. 주물럭이 맛있는 공룡이죠. 자, 이 친구의 골반을 한번 볼게요. 허벅지뼈가 여기 붙어요. 구멍이 뚫려 있죠. 얘는 뭐예요? 예, 얘네들이 뒷짐을 지고 다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공룡이라서 그래요. 공룡일까 아닐까요? 얘 골반뼈를 볼게요. 허벅지뼈가 여기 붙어요. 이런 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벅지뼈가 여기 붙어요. 구멍이 나 있죠. 공룡이다 아니다? 공룡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네, 맞아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포유류는 다 알아요? 포유류? 포유류에 뭐가 있어요? 여기 힌트 있죠? 코끼리, 박쥐, 사람, 침팬지, 개미핥기, 나무늘보, 오리너구리, 얼룩말, 앞집에서 키우는 치와와, 뒷집에서 키우는 말티즈, 다 고양이, 호랑이, 다 묶어서 우리는 얘네들을 포유류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모든 포유류가 또 다 새끼를 낳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박쥐가 코끼리랑 다르게 생겼죠. 근데 얘네들을 묶어서 포유류라고 부르는 거는 자기 새끼한테 젖을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젖을 먹이는 동물한테서 다 기원을 해서 얘네들을 다 묶어서 포유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공룡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공룡들 되게 많을 거예요. 트리케라톱스, 디플로도쿠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닭, 오리, 펠리컨, 타조, 에뮤, 벌새, 칠면조, 키위, 많죠. 다 골반 옆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 허벅지뼈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공룡은 멸종했나요? 멸종 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끔 미디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써요.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그건 마치 포유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포유류의 한 무리일 뿐인데. 그래서 오늘날 화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제가 몇 종이라고 했죠? 700에서 약 1000종류 정도 돼요.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 종이 10,000종류가 넘어요. 우리가 아는 공룡의 대부분은 사실은 새예요. 그래서 이걸 딱 알려주면은 또 두 가지 그게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와, 신기합니다. 이따가 공룡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침마다 엄마가 공룡 알 프라이 해줄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주라기 공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동네 산에 올라가서 새소리 들으면은 공룡의 노래를 듣는 거고요. 내려와서 가족이랑 백숙 먹으면은 공룡 고기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룡 하면은 앞으로 이런 예들까지 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룡을 좋아하는 게 사실 닭이나 비둘기를 좋아해서 공룡을 좋아한다고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공룡들은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 같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친구들이 옛날에 살았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화석하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동물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물이 흐르든 바람이 불든 해가지고 모래, 흙, 주로 모래 아니면은 진흙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보존이 되는 거를 화석이라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과학책들 여러분들 보면 되게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스테고사우루스가 정말 낮잠 자듯이 쓰러진 다음에 이불 덮이듯이 이렇게 뭐가 오죠. 근데 실제로 이랬을까요? 이건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만든 그림이죠. 동물이 죽은 다음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일단은 동물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나중에 등교하다가 보면은 막 로드킬 당한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보면은 이쁘게 안 죽어 있어요, 그죠? 공룡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은 어때요? 되게
이쁘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주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 몸이 부패하겠죠. 박테리아들이 얘를 몸을 좀 분해하기 때문에 이게 막 가스도 차고 나중에 터지기도 하고요. 육식공룡들이 와가지고 살 좀 뜯어 먹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얘가 와가지고 뭐 꼬리만 뜯어가죠. 지나가는 거대한 목긴 공룡이 물 마시러 왔다가 실수로 밟고 가기도 하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얘가 정말 땅속에 묻히더라도 식물이 자라서 식물 뿌리가 얘를 다 이게 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화석이 됐는데 갑자기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화석들은요, 정말 그 운이 좋게 보존이 된 거예요. 동물이 죽어가지고 그 화석으로 보존될 수 있는 확률이 그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적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화석 보면은 되게 좀 내가 이미 봤던 화석이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약간 와 이게 보존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내가 보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묻히기 전에 되게 다양한 일들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육식공룡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공룡이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룡이 죽은 다음에 뭐 저기 갑자기 어디선가 흙이라든지 모래가 물에 의해서 쓸려와가지고 빠르게 묻히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이쁘게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나와요. 대부분은 이렇게 아래 턱뼈 하나, 그 아까 아르헨티노사우루스처럼 등뼈 몇 개 이렇게밖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동물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도마뱀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공룡 연구하기 전에 도마뱀 화석 연구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연구했던 도마뱀 화석인데 이거의 정체를 알아내고 논문을 쓰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광대뼈, 위팔뼈, 입천장뼈, 이게 왼쪽 아래턱뼈인데 이빨이 다 날아갔고요. 가슴뼈, 어깨뼈가 합쳐졌고 이거는 여기 뒤통수를 이루는 그 뼈 하나예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 이거 잘 모르겠죠. 그래서 보고 난 모습은 이래요. 그래서 도마뱀이라 해봤자 얼마나 크겠어라고 하는데 몸 길이가 한 2m 되는 육식성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도마뱀을 연구하는데도 세상에 2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마리의 공룡 사체들이 어느 강둑이나 이런 데 계속 쓸려 내려와 가지고 지층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중국의 어느 한 공룡 화석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층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진 거고, 여기 보시면 사람 서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박혀 있는 것들이 다 공룡 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연구하면은 정말 좋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연구하면 되게 어려워요. 일단 공룡들이 아까 온전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다고 했죠. 딱 뒤섞여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A라는 공룡 머리를 B라는 공룡 몸통에 갖다 붙인다든지, C라는 공룡의 뒷다리를 뭐 D라는 공룡 골반에 갖다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공룡 연구가 시작된 지 한 200년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쌓인 그 데이터가 되게 많아서 웬만하면 그런 실수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자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공룡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이에요. 근데 길 가다 이런 화석들을 발견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룡을 제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이 뼈 같은 경우는 그 거의 학계 그 거의 초창기에 발견된 화석 중 하나예요. 메갈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육식공룡의 아래턱인데 생긴 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티라노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덩치는 코끼리만 하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 턱뼈를 발견했을 때 이때는 공룡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덩치가 약간 코끼리 많았다는 거는 알아냈어요. 근데 자, 이 공룡이 지금 뒷다리로만 써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 코끼리 많은데 오늘날 살아있는
큰 동물들은 몇 발로 걸어요? 네 발로 걷죠. 두 발로 걷는 친구 없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공룡도 살아 있었을 때는 네 발로 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200년 전에는 메갈로사우루스를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었어요. 네 발로 걷는 악어 같은 동물로 복원을 했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웃기죠. 이런 것도 있어요. 힐라이오사우루스라는 갑옷 공룡인데 생긴 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옆구리에 이렇게 가시들이 솟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솟아 있는 동물은 거의 없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공룡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동물 중 하나가 이구아나라고 하는 동물인데, 이구아나 보면은 등에 뭐가 나 있어요? 가시가 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얘도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당연히 등에 있겠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어요. 또 재밌는 건 도마뱀 같은 거는 어때요? 천적 만나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죠. 옛날 사람들 공룡도 그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얘도 보면 꼬리가 유난히 짧죠. 이게 지금 새로 재생한 꼬리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공룡의 화석 보존율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공룡이 발견되고 거의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앞다리랑 뒷다리가 다 보존된 공룡을 찾았어요. 이 공룡이 이제 이구아노돈의 가까운 친척인 하드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얘는 코끼리만 한데 보니까 어때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룡이 두 발로 걷는 종류도 있었구나라는 걸 이때부터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런 큰 공룡들이 발견됐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다 얼마만 해요? 고래만 해요. 고래, 그죠? 고래가 어디 살아요? 물속에 살죠. 고래만한 동물이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물속에 다 넣어버렸어요. 당연히 고래만한 동물이 어떻게 육지 위로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 해가지고 물속에 다 넣어버렸는데,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수압차 때문에 폐가 다 쪼그라들고요. 또 얘네들도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죠? 알을 또 물속에 낳으면 또 알이 또 익사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발견됐어요. 목긴 공룡들의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됐는데 다 땅에서 만들어진 지층에서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목긴 공룡을 다시 또 끄집어 올랐어요. 끄집어 올린 다음에 또 이제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고래만한 동물이 몸무게가 막 30톤, 50톤 되는 동물들이 과연 다리를 이렇게 아래로 뻗은 채로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 독일의 학자들은 반대를 했어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룡의 보온도를 바꿨어요. 목긴 공룡들이 배를 바닥에 질질 끄는 모습으로 바꿨고요. 한 10년 동안 걔네들 독일의 공룡책들은 목긴 공룡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를 끄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거를 싫어했던 거는 미국의 과학자들이에요. 미국의 과학자들은 아니다. 얘네 다리 구조가 코끼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다. 게다가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배를 끌고 다녔으면은 얘네는 초식동물이어서요. 초식동물들은 그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물을 먹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엄청 커요. 장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배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벌리고 걸으면은 밑에 3m짜리 이렇게 그 길을 파면서 얘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세웠죠.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벨기에 왕립 자연사박물관에 그 루이스 돌로라고 하는 그 고생물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공룡의 전신 골격을 처음으로 이제 조립을 시도를 한 거예요. 조립을 했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다리 구조가 되게 새랑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공룡을 도마뱀처럼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모습이 아닌 아래로 뻗어 있는 모습으로 복원을 하게 됐고요.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파충류, 특히 도마뱀 화석 전공을 하셨던 분인데, 도마뱀이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걸어 다닐 때 꼬리를 어떻게 하나요?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이구아노돈도 파충류고 하니까 꼬리를 끌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꼬리를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룡 같은 경우 상체를 들어야겠죠. 상체를 들고 꼬리를 이제 질질 끌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꼬리가 끌리는 그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꼬리 쪽에 뼈로 된 힘줄들이 있어가지고요. 꼬리를 끌려면 꼬리가 되게 유연해야 돼요. 꼬리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유연하게 이렇게 휘어져야 되는데 꼬리가 똑바로요. 얘네가 힘줄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상체를 세워가지고 꼬리를 끌게끔 하려면 꼬리가 땅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얘네들이 꼬리를 끌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파충류고 파충류는 땅에 꼬리를 끌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돌로라는 사람이 힘줄이라든지 꼬리뼈를 부러뜨려서 이구아노돈을 전시하게 됐어요. 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전시가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구아노돈뿐만이 아니에요. 루이스 돌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꼬리가 공룡을 꼬리를 끌게 만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잘 안 끌리니까는 일부러 꼬리뼈를 몇 개 더 넣는다든지 골반이랑 꼬리뼈를 약간 벌어지게 해서 복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원을 많이 했었어요. 예, 파충류는 무조건 꼬리를 끌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니까 어때요? 예, 사람들이 보는 그림책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꼬리 끄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영화나 이런 거 있죠.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괴수 영화 고질라나 이런 거 보면은 고질라 꼬리 어떻게 해요? 예, 상체 들고 꼬리 끌고 다니죠. 예, 다 이런 공룡 복원들을 보고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70년대 들어와서 당시 미국의 예일 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그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을 발견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발자국 연구도 했었어요.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찾았어요. 뭐냐면은 공룡 발자국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는 공룡이 꼬리를 끌었다면은 공룡의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꼬리가 끈 자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른 발자국 화석 보고된 것들을 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또 꼬리를 연구를 해서 아니다. 공룡은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꼬리를 들고 걷는 그런 동물이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주장을 해서요. 이때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이 확실히 바뀌죠.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꼬리를 들고 성큼성큼 빨리 움직이는 모습으로 복원이 됐고요. 이분의 연구 결과 덕분에 그 영화 쥬라기 공원의 티라노사우루스가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안 했으면 아마 쥬라기 공원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을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꼬리 끌고 막 걸어다니고 그러면은 별로 긴장감도 없고 재미도 없었겠죠. 자, 그 이후로 공룡의 모습은 또 계속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공룡하면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온몸이 깃털로 덮인 작은 육식공룡 화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노사우롭테릭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깃털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몸을 추움 방지. 그 여러분들 겨울에 오리털 파카라든지 이런 거 입잖아요. 깃털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조그만 공룡들이 그 온몸에 깃털이 있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때 학자들이 알게 됐고요. 재밌게도 얘네들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다리에 긴 깃털이 달려 있는 공룡들이 또 발견됐어요. 얘는 미크로라토르라고 하는 공룡인데 긴 깃털은 또 어디 사용될까요? 보통 하늘에 날 때 쓰죠, 그죠? 여러분들 새 날개 보면 어때요? 긴 깃털 어디 달려 있어요? 날개에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활공을 하거나 하늘을 날았던 공룡이 있다는 것을 이때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발견된 깃털 공룡들이 다 조그만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공룡들은 깃털로 안 덮여 있었고 작은 공룡은 깃털로 덮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2012년쯤에 이런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큰 그 공룡 2마리가 발견됐는데 여기 이제 머리뼈, 이게 몸통,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꼬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머리 이렇게 있고 몸통, 꼬리. 여기 보면 자전거 있죠. 얼마나 큰지 저희 감이 오실 텐데 몸 길이가 한 7m, 8m 되는 공룡인데 얘를 유티라누스라고 불러요. 얘도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얘가 티라노사우루스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벌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어디 책이나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한테도 이렇게 깃털을 붙여놓는 모습으로 복원한 거를 보셨을 텐데 다 이 화석 때문에 그렇게 복원이 된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발견된 게 전부 다 육식공룡한테만 깃털이 이제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육식공룡만 깃털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나중에 또 초식공룡한테도 깃털의 흔적이 나왔어요. 재밌게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서 발견된 초식공룡인데 조그만 개는 아니고요. 골든 리트리버만한 그런 그 공룡이었는데 온몸이 깃털로도 덮여 있고 비늘도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육식공룡뿐만 아니라 초식공룡들도 깃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화석 덕분에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나온 공룡 책들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온몸이 깃털로 덮인 공룡들이 이제 묘사가 됐죠. 그래서 공룡의 모습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야외에 나가서 화석을 좀 많이 못 찾고 있긴 하지만은 그동안 그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알아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좀 그 공룡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몽골이라는 나라인데요. 몽골의 이 동쪽이랑 남쪽으로 해가지고 사막이 있어요. 이걸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제가 연구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룡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고비 사막에서 공룡을 발굴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보통 사막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약간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모래사장 같은 모래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선인장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좀 더 이렇게 끝이 뾰족한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도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풀들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척박한 곳은 아니네라고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바지를 딱 한번 긁혔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억세냐면은 이 사막 한가운데 화석지로 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쭉 가로질러도 되잖아요. 가로질렀다가는 이 타이어가 이거에 찍혀가지고 터져요. 그래서 그 직선거리로는 얼마 안 되는데 차가 이걸 피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하면서 가요. 그래서 사막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물론 이제 사막에까지 가는데 중간까지 거리는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요. 시대가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 여러 대가 출발을 하고요. 저같이 저기 차몰미가 심한 사람들은 뒤에 그냥 타면서 자면서 가는데 처음엔 좋아요. 한 몇 시간은 자면서 갈 수가 있는데 중간에 도로를 또 만들다 말아가지고요. 이런 지역을 차 타고 가면 어때요? 막 덜덜덜덜덜 떨리겠죠, 그죠? 잘 수가 없죠. 맨날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기 창문에 머리 박아가지고 헤드뱅잉 되고 그 나중에 그 가까운 화석지까지 가는 데는 약 한 하루가 걸리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타르보사우루스라든지 이런 공룡들이 발견되는 그 남고비에 가면은 남고비까지 가는 데는 한 3박 4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맨날 차만 타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가서 도착하면은 풍경이 이렇습니다. 차가 하나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대가 가고요. 여러 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갔을 때 약간 실망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 숙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온 텐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쳐서 생활을 해요.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팀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저기 일본 팀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요. 뭐 저 캐나다 팀도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텐트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일 잘 쳐요. 왜냐면 다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텐트 되게 잘 치고요. 일본 학자분들이 이런 분들은 텐트 잘 못 칩니다. 딱 보면 여기가 사막이긴 하지만은 비가 가끔 크게 내려요. 그래서 주변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는 비가 크게 내리면 여기에 갑자기 없던 그 강이 생기고요. 그래 보면 여기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드러운 모래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비가 내리면은 물이 흐르는데요. 근데 여기다 텐트 치면은 일단은 좋긴 해요. 왜냐면은 밑에 바닥이 부드럽기 때문에
잘 때 되게 편한데 이런 데는 다 자갈이거든요. 이런 데는 이 그 물이 잘 안 흘러요. 그래서 그 한국 팀은 여기 이런 데다 하고요. 일본 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다 했다가 나중에 비 한 번 오면은 아침 일어나면은 텐트들이 없어요. 학자들은 여기 서 있고 텐트 날라갔다고 막 이러고는 아침에 텐트 가지러 그 갔다 와요. 근데 또 예, 복구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텐트 생활을 하고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트럭이 한 대가 있는데 트럭이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하기 한 며칠 전에 이 트럭이 출발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밥차예요, 밥차. 예. 저희가 타고 온 차가 고장 나거나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밥차가 사라지는 순간 서로 뜯어먹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저는 텐트를 어디다 치냐면은 밥차 옆에다 합니다. 그래야 밥이 준비되면 얼른 튀어나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괜히 경치를 좀 만끽해야지 해가지고 저 위에 멀리 이런 데다 했다가 밥 먹으러 오세요 했는데 이미 도착하면 밥이 없고,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화석을 발굴하러 고비 사막에 가면은 텐트 꼭 밥차 근처에다가 치세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사막에서 또 생활하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은 저희가 1주일에서 2주일 있다 오거든요. 2주일 정도 있다 오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막하면은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샤워는 제대로 합니까? 라고 하는데 샤워 거의 못 해요. 안 씻어요, 안 씻어. 이런 식으로 그런 건 해요. 근처에 있는 우물에 가서요, 그 물을 떠와요. 이런 식으로 이만한 드럼통에 여러 대를 물을 실어 와가지고 이런 데다가 물을 넣어서 여기 밑에 막대기 있죠. 막대기를 툭 치면은 여기서 물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양이 세수 정도 하고 이빨 닦고 이런 걸 하고요. 물을 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 물을 뜨기 위해서 그 몽골 학자분들이 그 지리를 잘하니까 이 물을 뜨기 위해서 근처 마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하루 걸려요. 몽골 학자분들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이 발굴하러 왔는데 자기네들은 물 떠오러 갔다 오면은 싫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최대한 물을 아끼는 쪽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냄새 나고 찝찝하지 않나요 하는데 이게 사막이다 보니까는요, 이게 땀이 나자마자 바로 좀 많이 증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을 때만큼 우리나라는 하루만 안 하더라도 막 찝찝하고 그죠? 괜히 길 가다가 이렇게 어깨만 툭 쳐도 막 싸울 것 같고 그러는데 여기는 며칠 안 씻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 3, 4일쯤 지났을 때 몸에서 내 냄새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요. 이게 사람의 냄새인가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냄새 난다고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손톱 사이에 때도 많이 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머리 색깔도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 안에 바람 공기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래 알갱이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사이에 모래층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불그스름한 모래지층이 있는 데에서 탐사를 하다가 그러면 머리가 불그스름하게 변하고요. 좀 약간 갈색의 그런 지층이 있는 데에서 발굴을 하면은 머리가 갈색으로 변해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몽골 처음 간다 했을 때 가서 먹을 거라도 좀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될 텐데 했는데 근데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와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이 좀 몇 가지를 제가 사진을 모아봤는데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고기예요. 다 고기예요. 몽골 분들은 채소를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고기고요. 아침에 고기가 들어간 죽 먹고요. 점심 때도 또 고기고요. 저녁에도 뭐야 만두네 했는데 만두 열었는데 다 고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다가 이제 좀 질리잖아요. 고기 만두를 남겨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튀김이 나와요. 열었더니 어제 남겼던 고기 만두 튀겨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살 쪄서 옵니다. 가면은.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불빛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하나는 좋아요. 밤에 보통 해가 질 때쯤 되면은 화석 탐사를 안 하고 그냥 쉬어요. 쉬는데 불빛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보던 수많은 별자리들 있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초저녁에는 별자리가 보이고요. 밤이 되잖아요. 별이 너무 많이 떠서 별자리가 안 보여요. 별이 징그러울 정도로 많아요. 예. 태어나서 은하수도 고비상업 가서 처음 봤어요. 이 별똥별도 하나 떨어지죠. 꽤 많이 떨어져요. 처음엔 되게 신기해요. 와, 별똥별이다, 소원 빌어 했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결국에는 평생 빌 소원 다 빌어가지고 요즘은 그 몽골에 공룡 탐사 가면은 그냥 별 구경 잘 안 해요. 그냥 자요. 아침이 되면요. 근데 대충 이런 풍경이에요. 이게 다 지금 화석지다 보니까는 아침이 그 여름에 가기 때문에 해가 좀 빨리 뜨거든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새벽 6시쯤에 저희 같이 갔던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기 우리나라 1호 그 공룡 박사이신 이육남 교수님이신데, 이육남 교수님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어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우리나라 1호 공룡 박사님처럼 아침 일찍부터 화석을 찾으러 가시고,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얼른 저도 튀어나와가지고 쫓아갔거든요. 쫓아가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는데 왜 쫓아오냐고. 그래서 사실 여기가 지금 공룡 화석지고 건물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화장실 문제를 다 야외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화석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화장실 저기 쓸 테니까는 너는 저기 쓰고 다 정해져요. 이거 안 정하잖아요. 못 볼 꼴을 봐요. 이게 화석지다 보니까 이게 다 거의 다 숨을 데도 별로 없어요. 똥을 누러 간다 해도 저 뒤에 있는 돌 뒤에 숨어서 한다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저도 배가 안 좋아가지고 화석을 찾다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변을 누는데 저기서 후배 두 녀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러니까는 뭐 찾은 줄 알고 막 뛰어와가지고 얼른 정리하고 일어섰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동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새벽에 똥을 누러 갔다가 분명히 아까는 없었는데요. 낙타떼가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와, 낙타도 보고 진짜 멋있다 하는데 낙타떼가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 몽골 그때 가기 전에 그 영상을 봤어요. 낙타가 사람을 물고 던질 수 있다는 그거를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요. 똥을 중간에 끊고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똥 누러 가는 게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한번 똥을 누러 갔다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니까요. 멀리 갔다가 똥을 놓다가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6시에 똥 누러 나갔다가 9시 반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사막이다 보니까는 이게 나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래 이 나무를 지나가면은 그 캠핑장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지표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때 길을 잃어가지고요 돌아다니다가 처음에는 와, 고비상에서 내가 길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연구원들 만나면은 나 아까 길 잃었었는데 죽을 뻔했다 하하하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라는 생각에 막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막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또 가다가 또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가 또 가다가 저를 한번 보고는 가더라고요. 왠지 쓰러지면 저놈이 와가지고 내 누나를 파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찾긴 했어요. 찾아가지고 진짜 좀 슬프잖아요, 그죠? 공룡 연구하는 사람 똥 누러 갔다 죽다 하면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캠핑장 근처에서 항상 누고요. GPS를 항상 가져갑니다. 똥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 공룡 화석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무너져 내린 지층들을 쭉 보면요, 정말 작은 이런 생물의 흔적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조그만,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이빨, 발톱일까 이빨일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발톱은요, 이게 발톱은 겉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손톱이 각질로 돼 있죠. 케라틴질에 각질이 있는데 각질이 자라게끔 하려면은 공룡 발톱뼈가 있어요, 보통. 발톱뼈에 이 각질이 자라게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핏줄이 지나간 그 홈이 있어요. 나중에 공룡 박물관 가서 공룡 발톱 보면은 그 있어요. 이렇게 신경이랑 그 혈관이 지나간 홈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발톱이고요. 공룡 이빨 같은 경우는 사람 이빨처럼 그 에나멜질로 덮여 있어가지고 광택이 나요. 햇빛을 뒀을 때 이렇게. 얘는 지금 광택이 사진상이어서 잘 안 보긴 하지만 이건 지금 이빨이고요. 홈이 안 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벨로키랍토르 같은 그런 작은 육식공룡의 이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았고요. 이것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화석이야 하는데 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자갈 아니야? 초식공룡 이빨. 이게 뭐냐면은 새끼공룡 척추뼈예요. 네. 새끼공룡 척추뼈고요. 새끼공룡이 있다면 주변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알이 또 있겠죠. 알 껍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알 껍질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안에 단면을 보면은 그 공룡 무리마다 그 단면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공룡 알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육식공룡 거다, 초식공룡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그만 화석 찾으러 여기 고생하면서 몽골 간 건 아니잖아요. 큰 화석을 찾아야겠죠, 그죠? 잘 찾아보면 큰 화석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몇 년 전에 찾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찾은 건 아니에요. 네, 저는 화석 진짜 잘 못 찾아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연구 생활을 하세요 하는데 화석 잘 찾는 사람 근처에 잘 따라다니면 됩니다. 같이 연구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은 거대한 목긴 공룡의 허벅지뼈예요. 허벅지뼈 하나인데 제 키만 하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를 파냈는데 이거 저기 허벅지뼈뿐만 아니라 척추뼈도 나왔고요, 골반뼈도 나왔고 되게 다양한 부위가 나왔고요. 아마 새로운 종류의 목긴 공룡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화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룡을 연구하는 또 다른 분들이 또 있어요. 저기 그 지질자원연구원의 그 이양재 연구원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이 공룡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 고비 사막에서는요, 제 키만한 화석을 발굴해서 꺼내는데 하루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층 자체가 되게 암석이 부드러워요. 돌이 부드러워요. 돌이 부드럽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부드럽냐면은 송곳을 가지고 가서 지층을 이렇게 툭 찌르면은 구멍이 뻥 생겨요. 그래서 화석을 발굴할 때도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판에 거의 약간 가장자리 근처에 있다 보니까는 온갖 지각 변동들을 다 받아가지고 암석들이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굴할 때 모습인데 이게 좀 저예요. 여기에 지금 해안가 바닥에 제 손바닥만한 공룡 척추뼈 몇 개 있는 거 좀 발굴하는 모습인데 이틀 동안 고생해가지고 다 뜯어내지도 못했어요. 지금 드릴 가지고 지금 바닥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어려워요. 이거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숙소 가가지고 이렇게 물잔을 들으면 막 이렇게 떨리고요. 칫솔질 하려고 하면 알아서 이게 전동 칫솔이 돼요.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몽골에서 탐사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씻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는 수염도 이렇게 막 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포스터에서 봤던 제 그 사진이 아마 저기 그 몽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기 화석을 발굴할 때 너무 쉽게 발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그 2013년에 처음 갔는데 그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막 빨리 파야지 하고 하다가 실수로 공룡 뼈를 툭 쳤는데 이 암석이 단단하지 않다 보니까는 뼈 화석도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수로 그 장비를 가지고 해서 위팔뼈 일부를 툭 쳤는데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요. 좀 당황했어요 그때. 공룡 뼈를 처음 부셔버려가지고 어떡하지? 심지어 여기 같이 갔던 사람들도 막 이렇게 모이고 막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운이 좋게도요. 그 부러진 뼈 바로 밑에 뭐가 나냐면은 조그마한 화석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발톱일까요? 이빨일까요? 이빨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초식공룡의 이빨은 아니죠.
목긴 공룡은 아까 초식 공룡인데 목긴 공룡의 다리 쪽에 이런 벨로키랍토르 같은 육식 공룡의 이빨 화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영화에서 벨로키랍토르 봤을 때는 저렇게 안 생겼던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영화가 일단 무서워야 돼 가지고 일부러 공룡을 뻥튀기를 한 거고요. 실제 벨로키랍토르는 저기 영화에서처럼 안 생겼어요. 실망스럽죠, 그죠? 영화에서는 얼마나요? 벨로키랍토르가 저만하죠. 얼마나 무서워요. 문도 열고 들어오고. 근데 실제 벨로키랍토르는 거위만 해요. 거위만 하고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고 머리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리 사냥하지도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막 여러 마리가 무리 사냥하고 그죠? 오토바이 쫓아가고. 근데 원래 벨로키랍토르는 단거리 선수여서 오토바이 쫓아가다가 지쳐가지고 다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조그만 벨로키랍토르 같은 공룡이 큰 목긴 공룡을 사냥했을 리는 없고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 보세요. 코끼리 나타나면 사자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거대한 목긴 공룡이 뭐 병에 걸렸던 뭐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육식 공룡이 와서 뜯어 먹다가 이빨을 하나 흘린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화석들인 것 같지만은 조그만 화석인 것 같지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유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화석을 발굴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석을 발굴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트럭에 실어서 데리고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화석이 또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저기 뼈 부러지면은 병원에서 저기 봉대해 주잖아요. 석고 봉대해 주는데 그거 똑같은 걸 해줘요. 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연구실로 가서 석고 봉대를 풀고 화석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래라든지 이런 뭐 암석 덩어리들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룡일수록 이런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발굴하는데 10년 이상 걸린 공룡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작은 공룡을 좋아해요. 조그만 해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룡이면 최고죠. 그래서 100m짜리 공룡이 없긴 한데요. 있다면은 저는 그냥 채집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그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찾았던 것들이 이제 목긴 공룡이 있었고요. 작은 육식 공룡, 큰 육식 공룡, 오리주둥이 공룡, 그리고 그 테리지노사우루스류라고 해서 잡식 공룡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 이런 거를 그러면 매번 해마다 가서 왜 공룡을 발굴할까? 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을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두꺼운 공룡 도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공룡 그 전시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 다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공룡을 발굴하러 갔을 때 공룡만 딱 발굴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공룡이 나오는 지층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또 같이 채집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대한 목긴 공룡과 같이 나왔던 화석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게 그 목긴 공룡 근처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나무, 맞아요. 나무 화석이에요. 지금은 고비 사막인데 지금으로부터 8천만 년 전에는 거기에 숲이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말이 되죠. 목긴 공룡이 뭘 먹어요? 나뭇잎을 먹잖아요. 자, 이런 구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그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쌓이는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곳에 물이 흘렀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물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물 안에 물고기도 있겠죠. 물고기 화석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물고기가 고비사막 한가운데 물고기가 살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물가 근처에 그 왜 여러분들 갯벌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만 동물들이 이렇게 굴 파고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가 근처에도 이런 조그만한 그런 연체 동물들 혹은 뭐 이렇게 무척추 동물들이 살았다는 것을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고비 사막에 가면은 제일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뭔지 아세요? 고비 사막 하면은 공룡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공룡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거북이에요. 예. 공룡 한 마리 찾을 때 거북이 한 10마리 이상 찾아요. 거북의 땅이에요. 거북의 땅.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재밌는 게 저기 몽골에서는 지금 현재 거북이가 또 안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합니다. 발견된 공룡, 뭐 식물화석, 그다음에 뭐 퇴적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드냐? 이런 그림을 만들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8천만 년 전 이 공룡이 살았을 때의 환경을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기 좋은 그림이 하나 나오긴 했죠. 근데 여러분들 저기 뭐 과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그림들을 이런 거를 책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몇 초 보고 넘기긴 했겠지만,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이런 거를 각 지역별로, 시대별로, 지층별로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까지의 지구 환경 변화라든지 이거에 따른 생물의 진화, 변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알 수 있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미래를 그 어느 때보다 내다봐야 할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은 항상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으킨 기후 변화, 뭐 우리가 버린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어디로 와요?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내다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룡을 연구하는 분야, 화석을 연구하는 분야가 그저 그냥 흙이랑 먼지 묻은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화석은 이제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과거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에 이 강연 제목이 뭐라고 했죠? 동의 미래를 보다.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해가 되셨다면은 강연이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강연을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박진영 연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